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 산업의 가장 큰 버팀목인 반도체 그리고 중국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엮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반도체 실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ASML 노광 장비를 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미세 공정에서 최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고 레거시 제품 정도만 만들다가 반도체가 거의 크게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UV 장비가 없으면 한국도 못 만들어요. 대만도 못 만들고. 네. 그건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네.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EUV 장비만 주면 7난 5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진짜 실력이고, 네. 그래서 이제 천만다행으로 미국이 브로킹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노광 장비가 필요한 5나노 공정 정도가 중국이 국산화하려면 한 1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은 손 놓고 있냐?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지금 규제에 걸리지 않는 14나노 이상 20나노짜리에서 생산 캐파를 확 늘려가지고,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반도체 값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중국이 패권을 진다. 그래서 20나노 이상이 전 세계 시장의 70%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점유율을 중국이 가져가는 순간에 제2 요소수 사태가 나온다. 그래서 요소수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쇼티지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레가시 제품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이 첨단을 투자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얘들은 공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짓는데 그게 전부 레가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4년 뒤에 2년 반에서 4년 사이에 레거시 제품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거고, 네. 그때 되면 이제 거꾸로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서 첨단과 내고를 걸어가는 게 있어요. 요소수가 없으면 차 못 움직이잖아. 네. 요소수 줄 테니까 첨단 반도체를 우리한테 일정만큼 줘라. 이렇게 내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도체 이야기, 중국 이야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책에도 잠깐 서술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이게 최근에 그 유튜브 쪽이나 아니면 책에서도 이슈가 좀 많이 된 주제여서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가장 크게 많이 하는 거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것 같으면 다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그 시점이 한 2025년, 26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건 2025년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책도 나오고, 방송에도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가능성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국 입장, 미국 입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문제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만든 법. 79년에 이제 수비하면서 미국이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에 보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을 미국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국내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친다는 것은 미국과 전면전을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력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이 한 73% 정도 되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3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싸웠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중국이 과연 할 거냐? 제가 볼 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얼굴은 붓기고 욕은 하지만 절대 주먹을 내지르는 이제 그런 짓은 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이제 미국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만 침공 시나리오하고 연도는 그건 미국이 얘기를 한 것이 중국이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2027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중국 건군 100주년. 이제 그 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2027년이 되면은 이제 5년 단위의 그 사연임을 시작해야 되는 해기 때문에 이제 2027년에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부서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미국은
반도체 원시 시대로 돌아가요. 첨단 반도체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대만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중요하지만 메모리도 똑같이 중요한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제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이 전체 캐파의 50% 가까이를 대만에서 갖고 있어요. 네. 대만 공장이 생산하기 때문에 대만에 부셔지면 마이크론이 날아가게 되고 미국이 실제적으로 D램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만을 이거를 이제 공격당하는 것을 절대 자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첨단 칩을 100% 대만하고 한국이 우선하기 때문에 네. 4차 산업을 안 하겠다면 몰라도 이게 같이 전쟁을 해갖고는 이건 부서질 뻔뻔한데 그런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지 그거를 전쟁을 진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현명한 사실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2025년, 27년 전쟁 가능성은 빵이다. 대신 전쟁을 하려고 하면 공격하는 중국이 적어도 미국하고 같은 수준의 경제력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 와서 2035년 뭐 이 정도 이제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뭐 10년 내에는 말은 그렇게 떠들고 뭘 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대포나 포를 날릴 수는 실질적으로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중국이 대만을 한 나라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는 뭐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당위성이 훨씬 더 큰 건가요? 한 나라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좀 뭐 이상하게 들리지만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이 하나가 한국이에요. 네. 우리는 중국은 분단 국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거나 중국은 아직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이 네. 국민당이 그래서 이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예. 국민당이 대만으로 가가지고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놓고 막 통일 안 되긴 통일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세계적인 리더로 가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1대1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185개 나라를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편에 서서 한 건데 그 180개 나라가 야, 너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섬도 하나 네가 통제를 못하면서 무슨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를 그냥 오르타려고 하면 이럴 때 명분이 안 서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의 명분이 더 크죠. 우리나라는 뭐 정서법이라고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 주변도 그런데 저렇게 큰 나라가 뭐 한알령 이런 거 해갖고 우리나라 잘 살아보자 가까이 있고 그러면 손 내밀고 이러면 잘할 텐데 뭐 큰 나라가 쪼잔하게 뭐 연예인 출연 금지시키고 뭐 네이버 접속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쟤네들하고 잘 못 지낼 것 같아. 뭐 굳이 또 지내보면 또 언제 또 어떻게 뒤통수 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거의 반응을 많이 하시거든요. 중국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꾸준히 이렇게 분석을 해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요. 그 중국을 잘 관찰해 보면 중국이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를 보복하는 단계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제품들에 대한 이제 그 규제 하나님 같은 거, 그걸 하고 두 번째는 관광객 송출을 막아버려요. 세 번째는 이제 불매 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현지 공장들에 대해서 뭐 위생검사, 행정조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공장을 못 돌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회사의 어떤 핑계를 잡아가지고 공장을 문 닫게 하죠. 그래서 그게 그 5가지의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기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것 전 단계는 뭐를 하게 되냐면 통관 절차나 수입할 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뭐 기간을 오래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최근에 보면 뭐 한국이 뭐 불편한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 물론 이제 루머로 판명이 났지만 그래서 통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한 개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한양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에 뭐 음반 팔고 무슨 뭐 그거 팔아가지고 5조를 봅니까 10조를 봅니까 아주 마이너한 것이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정서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노려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그걸 쓰는 방법도 정부가 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내부적인 규정으로 그걸 만들고 기업들이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하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안 해. 이렇게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주변국을 길들이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세 번째 단계인 관광객 송출 제한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한국도 관광객 송출 제한하면서 일본으로 관광객이 많이 갔고, 홍콩 사태 났을 때도 홍콩으로 관광하지 마라. 그러니 뭐 홍콩 경제 바로 아작이 나는 거죠. 그리고 대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똑같이 그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뭐 인터넷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도 보면 중국이 대략 한 5단계에서 6단계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보복 중에서 1단계나 2단계 정도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놓고 보면 아,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사태를 그 엄중하게 생각하냐를 그걸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를 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저런 거 규제하고 쪼잔하게 큰 나라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심리적 이제 뭐 선전선동 거기에 영향을 조금 받는 건데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막 떠들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경제가 뭐 이렇게 제로 코로나 그 정책 풀고 나서 경기가 확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디게 경제가 성장이 되고 또 위안화가 뭐 7위안 넘어오니까 아, 중국 이제 진짜 좋았던 시기 다 끝났다. 이제는 뭐 저렇게 정점 찍고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경제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보면 중국 경제 뿌리쳐 썩었다. 그래서 이제 저거 빨리 공장 빼야 되고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게 감정 섞어가지고 보고 이제 그냥 막 쓰는 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 어디서 얘기했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 그래 중국이 정말 썩었다 불뿌리부터 다 썩어서 남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엉터리인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왜 리오프닝 했는데 경기가 확 안 좋아지냐고 그러는데 그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그 정치적인 리오프닝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의 리오프닝은 시차가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리오프닝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사가 뭐 핸드폰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이러지 않잖아요.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해외여행 관광지 여행 많이 가고 뭐 옷 좀 사입을까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서비스 소비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내구 소비재에 대한 그 리오프닝 효과는 아직은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동산 뭐 규제 다 풀었는데 왜 집 안 사? 그래서 부동산이나 내구 소비재는 정책적인 리오프닝 다음번에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리오프닝 자체도 그게 중국은 뭐 이게 풀었다 그러면 10% 성장해야 되냐, 5% 성장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지금 GDP 성장 1.5%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뭐 OECD 국가, 뭐 유럽, 미국 다 0.8%, 1%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1사분기 GDP가 4.5인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효과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2.5%에서 4.5% 튀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그냥 저거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1%, 미국의 1%하고 중국의 4.5%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게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구 소비재 자동차나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부동산이 왜 안 팔리냐 안 사냐 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를 봐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지금 핸드폰 같은 문제를 갖고서 이게 뭐 판매 대수가 최저고 이러는데 이거는요. 저는 이제 그 가입을 할 때 조건이 신제품 나왔을 때 그대로 바꿔주는 조건이라서 이제 23을 그 바꿨는데 지금 바로 직전 모델을 그냥 쓰더라도 이 기능에서 차이가 없어. 오로지 카메라인데 카메라도 제가 한번 찍어보니까 뭐 달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이거라고 그러는데 프로페셔널들이 할 때 필요한 것이지 보통의 풍경사진, 인물사진 찍는 데는 그냥 눌러도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그
여의도 아침 사진도 63 빌딩에 있는 사진. 그거 여기서 찍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뭐 해상도 끝내주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리오퍼닝의 그 효과는 서비스하고 그 일상용품 소비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지 내구 소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리커버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데 네. 포커스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한일 얘기를 잠깐 하면요. 네. 중국이 치를 부셨기 때문에 뭐 한국에도 보면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뭐 경기가 끝나가지고 저렇고 그러는데 그거 결론은 그거예요. 돈이 밖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네. 왜 빠지냐? 그건 금리 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보면은 들어가는 자금 FDI, 해외 직접 투자, 그다음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무역수지 흑자 이 네 가지가 이제 중국에서 돈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건데 그 주식시장 자금 뭐 연초에 왕창 들어갔고 최근에 좀 빠지다가 연간으로 보면 월별로 보면 계속 플러스예요. 그 금액은 많이 줄었고 두 번째 이제 FDI 뭐 중고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대입니다. 4월달로. 근데 왜 이게 환율이 올라가냐 그러면 채권 시장에 들어갔던 돈들이 지금 대거 빠져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고 중국은 동결하고 맞췄기 때문에 금리 차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에 돈이 계속 빠지는 채권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 이펙트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외환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율은 이론상으로는 절하가 돼야 되는데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중국은 그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일 종가에다가 중국이 많이 거래하는 20개인가 22개 나라의 통화를 섞어가지고 복수통화 바스켓을 만들고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인민은행이 생각하는 경기 변동 요인을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중치를 얼마를 하냐는 건 중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조작하거나 또는 경기 대응 인수를 조작해서 환율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제 6에서 7 이걸 넘어가게끔 가만뒀냐 그러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금의 해외 유출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이게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율이 절하가 되면은 이것은 수출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늘게 돼요. 지금 중국이 고용이 나쁘기 때문에 이 수출 기업들이 쓰러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을 부양을 해서 고용을 지금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을 부양하는 것이 중국 정부 정책이 맞아요. 그럼 환율을 절하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고 또는 그러면 내수 다 죽잖아. 그러는데 지금 중국의 내수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구 소비재, 원자재를 해외에서 부품을 해외에서 사오는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 소비 또는 이제 일상용품 소비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환율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두더라도 이게 경제 타격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주가도 안 좋고 이거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중국 증시에서 돈이 그 외국인 돈들이 많이 들어가다 1월달에 왕창 들어갔다가 지금 점점 이제 들어가는 구조로 드는 이유는 환율이 절하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의 문제는 중국 정부가 수출 기업을 어떻게 보면 부양시키기 위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채권 시장에서 대거 자금 유출이 만들어낸 이제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서 그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은 거 아니냐, 불뿌리 경제 뭐 다 썩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칼럼니스트나 유럽 상공회의소의 사장, 회장이 얘기하는 걸 액면대로 믿으면 안 된다. 뭐냐면 그 기업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풀뿌리가 다 나는 이제 썩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유럽이 그렇게 유럽 상공회의소하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럽은 누가 제일 똑똑하고 누가 제일 잘 사냐면 독일하고 프랑스예요.
근데 저게 뿌리까지 썩어가는 나라에 독일의 슐츠 총리가 13개 기업들, 독일의 대표 기업들을 끌고 와가지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하고 폭스바겐인가요? 얘들이 BMW인가는 바로 3조 5천을 그 자리에서 질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또 중국 방문해가지고 경제협력 한다고 난리가 났고. 비행기 팔고. 그렇죠. 네. 스페인 마찬가지로 이제 총리가 뭐 그래. 그럼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뿌리채 썩어가는 저 나라에, 그 망할 나라에다 왜 투자하고 왜 경제협력 하냐는 거죠. 그게 답이 심플하게 있다. 그래서 그 신문이 자극적으로 쓰는 그 레토릭이나 헤드라인에 거기에 이제 너무 혹하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언론도 조금 봐야 되는,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 언론들도 뭐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FT는 어느 거냐고 그러면 저건 영국 거잖아요. 그래서 르몽드나 뭐 이건 또 다르다, 뭐 슈페겐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신문, 프랑스 신문은 뭐라고 했냐를 좀 봐야 되는데 FT는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쓰냐면 영국은 홍콩이 예전에 자기네 식민지였고 홍콩을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감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게 나오는 건데 그 FT만 보면 안 된다.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정말 뿌리까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 최고 지도자와 기업들은 왜 중국을 가는지를 그걸 보면 답이 있다. 소장님이 말씀을 쭉 하시니까 이면이나 아니면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중국의 뭐 청년 실업률이 20% 넘어가고 또 급격히 늙어가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상 너무 애를 안 낳아서 결국은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 굉장히 어려운 인구 구조로 될 것이라는 거는 뭐 정해진 미래이듯 중국도 고령화 또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거의 사실이니 이게 분명히 중국에 많은 영향이나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장을 돌리고 그게 전 세계 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던 이 중국이 앞으로 과연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효과, 그런 지위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봐야 되는 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시리어스하냐를 하는데 그게 중국의 16세부터 24세 인구가 중국의 한 10%, 12% 정도 돼요. 그게 이제 20%라고 하면은 대략 전체 실업률의 2.3%를 차지를 해요. 네. 근데 중국이 보면 지금 5%, 5.5% 실업률을 그 안에 2.3%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실업률 5.5%는 최근 2년 그 사이에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약간 시리어스한 정도고 네. 대신 젊은 애들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예요. 그러나 한국도 젊은 애들 실업률 문제가 되죠. 네, 우리가 뭐 문제죠. 우리도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청년 실업률이 20% 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소비 엉망진창 돼야 되는데 왜 중국이 멀쩡하게 그냥 있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얘들은 이 지갑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애가 실업을 하거나 취직을 안 해도 뭐 40년 동안 애를 하나밖에 안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얘가 쓰는 돈 그냥 대주기 때문에 얘가 죽으라고 밥 벌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뭐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뭐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동료가 마음에 애들 회사 쉽게 때려치우잖아요. 엔간한 기업에 뭐 신입사원 그 이직률이 40%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망했냐. 그럼 뭐 애들이 그렇게 실업률이 높으면 신촌하고 뭐 이 가로수길하고 연남동이 일단 문 닫아야 되는데 매일 북적북적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한국도 이게 부모들의 경제력이 지금 젊은 애들의 애를 1명, 2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얘들한테 신용카드 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리어스한 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럼 왜 중국의 젊은 애들이 취직을 못하냐 하는 것은 이제 그건 당연히 그게 제조업의 이 리오퍼닝 효과가 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도 똑같지만 애들이 닦아주고 기름치는 데 가서 일을 안 하잖아요. 네. 전부 뭐 카카오니 네이버니 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그 기업들을 제재를 많이 했어요. 독과점, 뭐 이제 데이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의 실업률은 떨어진 거고. 근데 그럼 뭐 중국의 플랫폼이 계속 구조조정만 하고 망할 거냐? 누가 봐도 세계 최대의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고. 아마도 이제 서비스가 다시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게 되면 뭐 소비를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청년 실업률도 제가 볼 때는 9월 이후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리커버하는 그 시점이 되면 실업률은 20% 이하로 훅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중국을 갔다 오신 분이 예전처럼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안 보이고 활기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뭐 전해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중국을 만약에 가신다면 어떤 중국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그간 못 가셨던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많이 변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날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최근에 무지 더웠는데 네. 중국이 어제 상하이가 36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더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닐까. 근데 저는 지금 뭐 3년 동안 못 가봤기 때문에 가서 최대 관심사는 중국이 지금 핸드폰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제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중국이 통제하면서 다른 지역도 못 가고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모든 걸 이걸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중국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게 이제 빅데이터고 이게 또 앞으로 중국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 무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제 그거를 좀 저는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체 정보가 바로 아주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고 비밀 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자유롭게 다양하게 쓴다는 것은 빅데이터가 그만큼 구축이 됐다는 거고, 또 이제는 이거가 아니라 사람이 한 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또 정보 기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뭐 몇 번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감정이 예전부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포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중국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만나시면, 야, 이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한번 나눠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다 싫어해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그 사이에 돈 많이 벌었다고 이제 그들 먹거리고 무례하고 오만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도 요즘 좀 당황하는 것은 왜 전 세계가 다 자기를 싫어할까 하는 데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스탠스가 달라진 것. 예전 같았으면 자기네 얘기만 다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뭐 거품 물고 이제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태도가 바뀐 것이 전 세계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을 이제는 밖으로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기네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밖에서 하도 비판하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약간 스탠스가 바뀐 느낌은 있고요. 예.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국제사회 일원이 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와서 또 좋은 시간 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